이 과목 SQL 기본 및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시험이 대부분 이제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최근 이제 2023년 시험 범위 개정에 따라서 주관식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두 다 객관식으로 출제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에 어떤 경향이 바뀐 건 아니고요. 주관식이 없어지고 객관식으로만 출제된다.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SQL 명령어 구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이라고 하는 것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형 데이터가 정형화되었을 때 그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언어다. 즉 표에 대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고 조작하고 조회할 수 있는 언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DML, DDL, DCL, TCL 항상 이 언어 네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항상 나오죠. DML은 말 그대로 행을 다루는 언어입니다. 테이블 안에 있는 로우에 대한 언어고, DDL은 테이블과 같은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구조를 변경하고 삭제하고 이름을 변경하는 등의 언어입니다. DCL은요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객체 혹은 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을 철회하는 용어입니다. 그 TCL은 트랜잭션 관리의 언어로서 트랜잭션이 확정적으로 디스크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트랜잭션을 취소한다든지, 그래서 커밋과 롤백이 대표적인 TCL의 예시입니다. 먼저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행과 열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행은 뭐라고 이제 표기를 하냐면 row라고 보통 표기를 하고요. 이제 시험 문제에 여러 가지 용어로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tuple이라고도 하고 observation이라고도 합니다. 이 용어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속성은 attribute, 컬럼이라고도 하고 attribut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이름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속성에 이름들이 있죠. 이걸 뭐라고 이제 하냐면은 컬럼 헤더라고 합니다. 컬럼 헤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옛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컬럼 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컬럼의 이름이다. 그래서 컬럼 헤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유형 네 가지 이제 보여드리면은 char, 그리고 varchar, number, date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오라클은 char과 varchar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의 문자 타입을 의미하고요. 이제 number는 숫자 타입, date는 날짜 타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cha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 길이의 문자열로서 이제 빈칸이 있으면은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 varchar2 같은 경우에는요 공간이 남게 되면은 다른 데이터가 와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절약적 측면에서는 varchar2가 좀 좋지만 어떤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잘 찾을 수 있는 어떤 조회 성능적 측면에서는 char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속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주소 정보 같은 것들은 varchar로 배정이 되고, 이름 정보 같이 어떤 길이가 웬만하면 일정한 것들은 char로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lect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은 이제 대표적인 SQL 명령문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문입니다. select은 원하는 컬럼을 지정을 해서 혹은 원하는 컬럼의 어떤 연산 결과를 지정을 하거나 함수를 지정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에스테리스크라고 하는 이 별을 쓰면 모든 컬럼을 조회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수개의 컬럼도 조회가 가능한데 중간에는 쉼표를 써서 구별을 하죠. 이 점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select 뒤에 컬럼을 쓰면은 세로의 묶음을 가지고 오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가로로 원하는 행을 가져오는 건 뭐죠? 나중에 배울 where이 되겠습니다. where. 그 다음에 concat,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첫 번째 select에 나오는 연산자입니다. 이 concat이라고 하는 연산자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짝대기 두 개, 여기 두 개를 사용하고, SQL 서버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라클의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ABC 짝대기 두 개, DEF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출력 결과가 ABCDF.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자열을 합치는 연산자에 해당을 합니다. 시험 문제 항상 이 플러스를 쓸지 이 짝대기 두 개를 쓸지 항상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distinct. distinct는 오라클 SQL에서 이 과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집약 기능을 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 EMP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DPTNO를 조회를 하면 이렇게 여러 명의 사원이 같은 부서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부서명이 중복돼서 등장합니다. 이런 부서명을 중복을 제거하고 싶다 하면 distinct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distinct를 붙이면은 이렇게 중복된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부분, 이 두 개 이상의 인수를 사용하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distinct, dptno, 잡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dptno, 잡들을 정보를 중복을 순서 쌍으로 제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 클럭이라고 하면은 20, 클럭을 제거하는 거고요. 30, 세일즈맨이라고 하면은 30, 세일즈맨을 다 이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일치하는 정보들을 다 삭제해서 중복을 제거한다. 그게 이제 두 개 이상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디스팅트 연산자의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엘리아스 연산자 사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셀렉절에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실 실제 업무에서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용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번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컬럼명 as alias 컬럼명 하면은 여기 만약에 empno라고 하고 저기 as에다가 뭐 직원 번호다 라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컬럼 헤더가 변경되는 기능을 합니다. empno라고 하는 기존의 컬럼명을 직원 번호라고 하는 컬럼 헤더로 변경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alias는 컬럼 헤더를 변경해주는 기능을 한다. 기출에 나왔던 용어니까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쌍따옴표를 써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그건 이제 공백을 포함한 경우랑 특수문자를 포함한 경우 두 가지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문자를 포함하는 경우, 공백을 포함하는 경우. 그래서 뭐 직원 번호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컬럼 헤더로 변경하고 싶다 하면은 직원 띄고 번호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던 것을 이렇게 쌍따옴표를 써서 사용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샵 직원 뭐 이런 것들 특수문자.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컬럼 헤더 변경할 때는 alias에다가 쌍따옴표를 반드시 기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웨어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웨어절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SQL 명령문에서 테이블을 원하는 행을 가지고 올 때 필터 연산 방식이라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터 연산 방식은 하나하나 행을 판단 대상으로 내려가면서 얘가 출력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미스가 만약에 샐러리가 2,00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해요. 그럼 스미스가 2,000보다 뭐 작다 하면은 뭐 true. 보시면은 이상인가? 그럼 false죠, false. 왜냐하면 2,000보다 작죠. 그래서 false. 2,000보다 작죠, false. 1,250 작죠, false. 2,975, 2,000보다 크죠, true.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판단을 해서 출력 대상을 골라내는 이런 방식을 필터 수행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저희 연산자 중에 이 같지 않다가 종종 출제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죠. 비교 연산자인 뭐 작다, 크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수학이나 이런 것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같지 않다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논리 연산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 가지 조건식을 중첩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AND를 사용하게 되면은 좌우의 조건식이 모두 참일 경우 참, 그리고 OR을 사용하면 둘 중 하나가 참이면 참, not은 전체 결과를 부정해서 false이면 출력 대상이 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보시면은 위에 거 이제 일반 비교 연산자, 그 다음에 SQL 연산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not and or. 그래서 now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not이 있으면 가장 먼저 not부터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or 순으로 이제 중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SQL 연산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팅과 in이 있죠. 비팅과 in. 이게 이제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좀 항상 헷갈리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back, between, 뭐 A and B.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조금 헷갈린다 싶으시면은 직접 해체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100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100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B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두 개의 AND 중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신다 싶으시면은 이걸 이렇게 잘라서 해석을 해주시면은 헷갈리실 일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in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은 뭐 dptno가 in 10, 20, 30이다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dptno가 10 or dptno가 20 or dptno가 30이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like 연산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연산자는 문자열 컬럼에 원하는 조건을 찾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항상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4-5문제가 나오는데 꼭 숙지를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ike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뭐 이네임, 저희가 이제 직원 번호를 찾을 때 like 어떤 형식으로 찾으면 좋겠다 할 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와일드 카드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와일드 카드는 여러 가지 알파벳 문자, 뭐 숫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미지의 글자를 지칭할 때 언더바 하나를 표현하죠. 그리고 0개 이상의 문자 열을 지칭할 때는 퍼센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더바 A 언더바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의 글자가 있고 A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글자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way, may, 뭐 had, 뭐 이런 문자열들이 다 여기 해당을 하는 겁니다. 세 글자면서 중간에 A인 거. 그리고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요, 0개 이상의 문자로서 아무것도 없어도 되지만 여러 개의 문자여도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A 퍼센트다 하게 되면은 A 그 자체로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은 뭐 way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그럼 A로 시작하는 문자열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A, ant 뭐 이런 것도 상관이 없고 여러 가지 문자열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언더바랑 퍼센트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시험 문제에 종종 많이 출제가 되는 게 escape 연산자입니다. escape 연산자는 like 연산자랑 항상 같이 쓰이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저희가 언더바라고 하는 문자열이 포함된, 언더바가 지금 와일드카드로서 하나의 문자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를 이 문자로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얘를 와일드카드가 아니라 진짜 문자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언더바로 이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얘가 와일드카드가 아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escape 연산자로서 앞에 이 경우에는 샵이 이렇게 도둑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도둑이 어떻게 하죠? 뒤에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조금 수정할게요. 샵 기호 뒤의 퍼센트입니다. 뒤의 퍼센트. 그래서 네, 이 부분 아마 수정돼서 여러분들께 이제 유인물이 나갔을 거고요. A 언더바 샵 퍼센트 하게 되면 이 샵이 도둑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도둑 역할을 하는 것은 뒤에 이제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퍼센트라고 하는 애가 일반 문자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은 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저희가 이 퍼센트를 와일드카드가 아니라 일반 문자열로 취급을 해주겠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탑 엔쿼리 가상 컬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라클과 SQL 서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이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로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로넘 같은 경우에는요, 웨어절에 구성을 하거나 셀렉절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이제 웨어절에 구성을 하게 되면은 로넘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몇 개의 데이터를 출력할지, 처음 이제 상위 몇 개의 데이터를 출력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QL 서버 같은 경우는 탑 함수를 사용해서 탑 4 하면은 상위 4개, 뭐 탑 5 하면 상위 5개, 이렇게 상위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 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요즘 참고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요즘 오라클 최신 버전에서는 from절 뒤에다가 limi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limit 5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5개만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탑 함수랑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로넘이라고 하는 게 적층식 구조라고 해서 1부터 연속된 숫자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1, 2, 3, 1, 1, 2, 1, 2, 3, 4, 5. 그래서 1부터 특정 정보까지 연속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로넘이 1보다 크다, 첫 번째 걸 제외하고 출력하고 싶어서 이렇게 쓰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with ties가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with ties는 저희 이게 동률이라는 뜻입니다. 동률. 그게 오더바이저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되었을 때 무조건 같은 값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때 with ties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동일한 뭐 탑3라고 했는데 공동 3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공동 3등을 같이 출력을 해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출력해 달라 라고 하게 되면은 with ties를 옵션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 있을 때, 동률이 있을 때 이게 3개가 아니라 뭐 4개 정도 출력을 해야 된다 하면은 4개를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함수 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라고 하는 단원은 사실 양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암기의 느낌이 좀 있는 그 단원인데,
네, 제가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을,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함수들을 콕콕 집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중학교 때 수학을 들으신 분들은 이 fx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펑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x라고 하는 인풋이 들어가면은 y라고 하는 아웃풋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펑션의 전제는 원래 1대1이에요.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 이거 이제 변경돼서 하나로 나오는 것, 이게 이제 단일행 함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복수행 함수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거는 뭐 집계 함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인풋이 있을 때 걔가 하나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을 복수행 함수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값을 이용해서 하나의 값으로 만듭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게 통계 처리하는 함수들이에요. 서메이션, 뭐 에버러지, 맥스, 민, 이런 친구들이 다 복수행 함수로 정의가 됩니다. 저희는 먼저 단일행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일행 함수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듀얼 테이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오라클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더미 테이블, 그러니까 어떤 연습용 테이블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듀얼 테이블이고 1 곱하기 1 테이블입니다. 하나의 행, 하나의 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테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숫자 함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데이터를 다루는 함수들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인이 조금 덜 나오는 편이고, 뭐 ABS도 조금 덜 나오는 편인데, 플로어, 실링, 모듈러, 라운드, 트렁케이트 다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ABS는 절대값, 사인은 부호를 출력해주고, 플로어는 소수점을 모두 버리는 함수고요. 실은 소수점을 모두 올리는 함수고요. 근데 참고로 SQL 서버에서는 실링이라는 함수로 같은 기능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쓰입니다. 모듈러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고요. 라운드는 반올림 함수, 트렁케이트는 내림 함수입니다. 근데 가장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라운드와 트렁케이트입니다. 얘네들은 자릿수를 저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라운드, 트렁케이트 둘 다 똑같습니다. 먼저 이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143.8594를 두 번째 자리에 대해서 이제 반올림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이 1의 자리 숫자에다가 0을 써야 됩니다. 1의 자리 숫자에다 0을 쓰고 소점이 내려갈수록 하나씩 증가를 시켜줍니다. 숫자를 1, 2, 3, 4. 그래서 2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다가 끊어줍니다. 그래서 출력 대상이 여기까지 출력을 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반올림을 해주면 143.8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43.86. 이게 이제 라운드 함수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게 출제가 되면은 좀 헷갈리실 수 있으시니까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행 문자열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단일행 문자열 함수 같은 경우는 이 바이트 출력하는 랭스비랑 서브스트링 b, 여긴 없죠. 지금 서브스트링 b는 없는데, 네, 요거 이제 좀 덜 출제가 되어 있고, lower, 이건 이제 대문자를 소문자로 낮춰주는 거고요. upper, 얘는 소문자를 대문자로 높여주는 거고요. initcap, 이거는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 그리고 concat은요, 아까 콘캣 연산자를 봤었죠. 그 콘캣 연산자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데, 얘는 두 개의 문자열을 합쳐주는 함수입니다. 근데 인수가 두 개만 들어간다는 게 좀 하나의 흠입니다. 3개 이상 인수, 4개 이상 안 됩니다. 2개만 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인수, 2개의 인수만을 합쳐줍니다. 2개의 인수. 그래서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랭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의 길이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랭스 B 같은 경우에는 문자의 바이트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서브스트링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에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네, 살짝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이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을 잘라주는 함수입니다. 문자열을 잘라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문자가 A, B, C, D가 있다. 5글자죠. 여기서 콤마 3을 하잖아요. 그럼 1, 2, 3, 세 번째부터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서브스트링에 두 개의 어떤 또 다른 숫자가 있다. 하나의 인수가 더 있다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3,1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세 번째 문자에서부터 한 글자 해서 C만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가 이제 숫자가 두 개의 인수가 있는 경우랑 하나가 있는 경우, 그거를 잘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패드, R패드, L트림, R트림이 있습니다. L패드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에다가 문자열을 합쳐주는 건데, 여기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이 숫자가 최종적으로 이제 출력되는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출력한 뒤에 혹시 바이트가 남아있다면 문자열 2를 좌측으로 출력해 주는 거고, R패드는요, 바이트가 남아있다면 오른쪽으로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숫자 바이트에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문자가 잘려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L트림, R트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부터 특정 문자열을 지우는 거고, R트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부터 특정 문자열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단일행 날짜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짜 함수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C급 정도로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출제되지 않는 부분인데 C스테이트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 데이터에서 연, 월, 일 출력할 수 있고요. SQL 서버에서는 데이트 파트 함수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날짜 연산에서 산술 연산을 쓸 수 있는데 이 산술 연산의 숫자는 바로 1입니다. 1. 날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C스테이트 더하기 10이라고 하면은 열흘 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하이어 데이트 더하기 100이라고 하면은 100일 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 간의 연산은 숫자가 이제 날짜입니다. 날짜. 하루, 이틀, 뭐 3일. 일수를 숫자로 이제 연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형변환 함수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숫자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바꾸는 형변환 함수를 toChal이라고 하고요. 문자에서 숫자로 가는 것을 toNumber라고 합니다. 그래서 to라고 하는 것이 어디 쪽으로 가다라는 거죠. 전치사죠. 그래서 toChal이라고 하면은 캐릭터로 가는 거고 toNumber라고 하면은 넘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데이터에서 날짜로 가는 것을 toDate, 날짜에서 문자로 가는 건 toCh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용법 잘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케이스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C 언어나 다른 언어에서는 뭐 if, else 구문 이런 걸로 이제 보통 나오죠. for 구문 이런 것과 좀 유사한데 케이스 when 조건식 1이면은 그때 반환값 1이 나온다. when 조건식 2면은 그때 반환값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식에 만족했을 때 특정 값으로 출력하고 뭐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이 else입니다. else. 그래서 이 else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조건식 1, 2까지 있는데 둘 다 만족을 안 했을 때 뭘 출력할지 뒤에다가 반환값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else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null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도 만족되지 않았을 때는 원래는 null이 나오는데 else를 넣게 되면은 특정 값을 지정해서 null이 나올 상황에 다 하나의 반환값을 다 몰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코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랑 다르게 조건식이 등호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정 컬럼명이 값 1과 같으면 반환값이 나오고 값 2면 반환값 2번이 나오고 3이면 반환값 3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디코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값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죠. 값 1이 같으면 반환값 1, 값 2가 같으면 반환값 2 이런 식으로 함수가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값이랑도 안 똑같다 하면 null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null 보도록 하겠습니다. null은 데이터 값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혹은 값이 없는 부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null에 대한 산술 연산은 모두 null로 출력이 되고요. 두 번째, null과 일반적인 비교 연산, 이런 비교 연산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사용하면은 논리 구조가 false나 true가 아니라 unknown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논리 구조가 나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unknown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식을 알 수 없다라고 논리고 사실상 결과물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어절 입장에서는 약간 false처럼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not이라고 하는 비교 연산자에 들어갔을 때 false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rue가 나오죠. 논리식을 아예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true가 나오는데 만약에 not 안에다가요 unknown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true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unknown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만 아시고 계세요. 혹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null에 대한 일반 비교 연산, 예를 들면은 뭐 null은 1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뭐 null은 뭐 2보다 작다 뭐 이런 일반 연산들, 이런 비교 연산들의 논리는 unknown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null에 대한 비교 연산이 true and false 구문으로 나오려면은 어떤 것을 써야 되냐면요, is null과 is not null이라고 하는 연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만 사용했을 때 true와 false로 나옵니다. 그래서 is null을 사용하게 되면은 커미션이 null 값인 경우를 출력하는 거고요. is not null이라고 하게 되면은 커미션이 null이 아닌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널 관련 함수, 이것도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죠. 거의 3문제씩 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지 보시면 됩니다. 이거 MBL과 MBL2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MBL 같은 경우는 값 1이 널이면은 값 2를 출력해주고 아니면은 값 1을 출력해주는 겁니다. 널 if는 비교 연산을 해주는 건데 값 2개가 같으면은 널을 출력을 해주고 아니면은 값 1을 출력해주는 겁니다. 코알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통 컬럼이 들어가죠. 컬럼들. 그래서 코알레스라고 사용하게 되면은 널이 아닌 첫 번째 값을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값 1이 널이면은 제끼고 값 2가 널이 아니면은 얘를 출력해 주고 값 1이 널이고 값 2가 널이다 하면 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값 1이 널이 아니다. 그럼 값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널이 아닌 첫 번째 값을 출력해 주는 것이 코알레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널과 널 그리고 ABC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은 널 두 개 없어지고 ABC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널의 특징, 이것도 시험에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의미는 값의 부재를 의미하고 정렬에서는 오라클과 SQL 서버에서 의미가 다른데 오라클에서는 무한대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내림차순 정렬하면 맨 앞에 나와요. 근데 SQL 서버에서는 내림차순 정렬하면 맨 뒤에 나옵니다. 최소의 값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널 나누기 2, 뭐 2 나누기 널, 뭐 널 더하기 널 빼기 2 이런 산수 연산들은 다 널로 출력이 되고 웨어절에 들어가게 되면은 unknown이라고 하는 연산 어떤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false처럼 기능을 해서 출력 대상이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오더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이 점은 되게 중요한 점인데 SQL의 연산 순서 이거를 이제 미리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부분이죠. SQL 명령문의 연산 순서는 from, 그 다음에 where, group by, 그 다음에 having, 그 다음에 select,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오더바이입니다. 이 순서대로 연산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이유를 근원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애초에 가지고 온 뒤에 쭉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from절에서 테이블에서 정보를 다 가지고 오고 where절에서 일부 데이터를 날리고요. group by랑 having에서 또 데이터를 일부 날리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고 마지막에 최후로 남은 데이터에 대해서 오더 바이를 수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마 그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정렬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비고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코스트를 나타내주는 알고리즘적으로 어떤 코스트를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오더바이라고 하는 이 정렬 작업이 항상 CPU나 메모리의 공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CPU를 뭐 많이 쓰거나 메모리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많은 정보가 적어지면서 최후의 정보가 필요한 정보만을 최고로 남긴 후에 최후의 정보들에 대해서만 정렬 작업을 수행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더바이는 반드시 이 SQL 명령문 순서상 가장 마지막에 실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모든 실행이 끝난 뒤 출력 전에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고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정렬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순서상 오더바이는 가장 마지막에 정렬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의 처리가 끝난 뒤에 마지막에 실행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where가 로넘과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성능 저하에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랑 CPU를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더바이 용법을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쓰죠. 얘는 서술 순서도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더바이 컬럼명 ASC, DSC, 어센드, 디센드가 있는데 만약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면은 디폴트 값이 어센드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게 되면 오름차순. 만약에 DSC라고 하게 되면 내림차순이 됩니다. 그리고 컬럼 번호를 이용한 정렬도 가능합니다. 이 컬럼 번호라고 하는 것은 셀렉절에 들어가 있는 컬럼에 대한 번호들입니다. 그래서 EMPNO는 1번, eName은 2번, 셀러리는 3번. 그래서 오더바이 3 ASC 하게 되면 셀러리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3개의 컬럼에 대해서만 썼는데 저희가 만약에 오더바이 4라고 해요. 그럼 네 번째 컬럼이 없죠. 그러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력되지 않는 컬럼에 대한 이용한 정렬,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라클은 EMP 테이블을 from절에서 가지고 오면 일단 메모리 위에 테이블을 통으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테이블에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만을 출력해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출력하지 않은 정보 컬럼에 대해서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올려놓고 정렬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력 대상이 아닌 컬럼도 정렬이 가능하다. 그리고 복수 컬럼을 이용한 정렬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선두 컬럼이 같은 경우에 후행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셀러리를 기준으로 내인차순 정렬을 하면은 만약에 1500이라는 값이 중복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럼 얘네 둘의 선후 관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면 그때 기준을 이네임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데이터 타입에 가능한 거고 모든 조회가 끝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실행되고 데이터베이스 메모리 많이 사용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복수행 함수, 집계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저희 SQLD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5개, summation, average, count, max, min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집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너를 제외하고 연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count, asterisk 같은 경우에는 행의 수를 세기 때문에 너를 포함하고 연산을 합니다. 너를 포함하고 연산합니다. 너를 포함하고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집계 함수 같은 경우에는 너를 제외하고 연산하지만 count, asterisk 같은 경우에는 너를 포함하고 연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항상 헷갈려 하시는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에 대해서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를 제외하고 연산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summation call 1이라고 하잖아요. summation call 1이라고 하면은 얘는 너를 제외하고 연산하기 때문에 4가 되죠. 그리고 summation call 2는 얼마죠? 얘는 6이 됩니다. summation call 3는 얼마가 되죠? 4가 되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제가 써볼게요. summation call 1, 널 제외하고 4. summation call 2, 널 제외하고 6. summation call 3, 널 제외하고 4. summation call 4, 널 제외하고 8입니다. 8.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8 하게 되면 얼마죠? 22입니다. 22. 그래서 2번 결과는 22고. 근데 1번 결과 보시면은 컬럼을 4개를 더해서 서메이션 하게 되면 무슨 값이 나오냐? 그럼 이거는 새로 컬럼 하나 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컬럼을 더 작성해 주십니다. 컬럼 1 더하기 컬럼 2 더하기 컬럼 3 더하기 컬럼 4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산해 보시면 4. 근데 널이 껴있죠? 그럼 널입니다. 여기도 널이 껴있죠? 널입니다. 그 다음에 널이 껴있죠? 널입니다. 그러면 서메이션이 여기에 대해서 합쳐져서 집계 처리를 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집계 처리를 하게 되면 널을 제외하고 4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4, 얘는 22. 이런 식으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데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질문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집계 함수라는 것이 저희 그 SQL 명령문 연산 순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from, where, group by, having, select, order by 이 순서대로 이제 연산이 진행되죠. 근데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DBMS는 이런 SQL 연산 순서를 정말 스트릭트하고 정말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계 함수라고 하는 것이 집계 처리를 하는 것은 이 그룹 바이라고 하는 그룹화 시점에서 이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집계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그룹 속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웨어절에 만약에 저희가 평균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사원을 조회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럼 오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집계함수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더바이저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 순서에 정말 엄격하게 따른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룹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바이는요, 관문 역할을 합니다. 어떤 관문이냐면은 객체 수준의 속성들이 그룹 바이를 거치면서 그룹 수준의 속성으로 바뀝니다. 그럼 그룹 수준의 속성이 무엇이냐? 만약에 옛날에 객체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은 뭐 사원의 번호, 뭐 사원의 이름, 뭐 사원의 급여 이런 각각 사원에 대한 정보인데 그룹 수준으로 바뀌면은 어떤 정보로 바뀌냐면은 사원의 수, 그다음에 급여의 합, 급여의 평균 이런 어떤 통계값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그룹 바이가 들어가게 되면 객체에 대한 정보가 그룹 수준의 속성을 다 바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객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를 사용하면 객체 수준의 속성이 그룹 수준의 속성으로 바뀐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까봐 하나 더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에 뭐 수학 점수를 나타낸다 하면은 반에 여러 명의 사람들의 정보들이 있죠. 수학 정보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반의 어떤 그룹으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평균 점수가 67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정보로 다 집약이 되죠. 이때 이 67점이라는 정보,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일반이에요. 그걸 일반이라고 하는 속성, 이게 이제 그룹 수준의 속성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뭐 철수가 90점이고, 뭐 영희가 60점이고, 뭐 광수가 50점이고, 이런 정보들은 개체 수준의 정보들로서 모두 다 이 그룹 수준의 속성으로 다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건 이제 교재 없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그룹 함수가 나올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아셔야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select summation salary from EMP라고 하게 되면은 EMP 테이블의 셀러리의 총합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밑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룹 바이 널. 이 그룹 바이 널이라고 하는 이 절의 의미는 전체 행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뭐 그룹 바이 DPTNO, 그룹 바이 뭐 잡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그룹화를 시켰다라면은 그룹 바이 널이라고 쓰게 되는 것은 전체 행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룹 함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그룹 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룹 바이의 결과들을 합치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룹 바이 제품 분류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저희가 총합행까지도 같이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기준의 그룹 바이를 합친 결과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 바이 결과를 여러 가지 합치는 함수를 그룹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핑 세트, 롤업, 큐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제품 분류에 대한 그룹 바이, 그리고 그것의 총합을 같이 출력해 주기 때문에 얘는 이제 롤업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룹핑 세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그룹 바이의 조합을 표현해 주는 것으로서 이 그룹핑 세트 잡, DPTNO라고 하면은 그룹 바이 잡, 그리고 그룹 바이 DPTNO, 이거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이고, 만약에 총합행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룹 바이 여기다가 널도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총합행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그룹핑 세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룹 바이의 세트, 합계다, 합친 것이다, 세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룹 바이의 결과를 합친 결론입니다. 그게 바로 그룹핑 세트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롤업, 인수가 2개 이상인 경우죠. 그래서 롤업 A, B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B라고 하게 되면은 그룹 바이 A, B, 그리고 그룹 바이 A, 그리고 그룹 바이 널 세 가지를 합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핑 세트 가로 A, B, 그룹핑 세트 A, 그룹핑 세트 널. 근데 얘가 뭐랑 같냐면요, 이거랑 같죠. 그룹 바이 뭐 A, B. 얘는 뭐랑 같죠? 그룹 바이 A. 얘는 뭐랑 같죠? 총합행 그룹 바이 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합친 결론이 2개 이상의 인수로 이루어진 롤업입니다. 그래서 꼭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과값을 보고 어떻게 SQL 명령문을 구성할지 예상을 해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게 널을 잘 찾으셔야 합니다. 널이 여러 개 있죠. 널을 이렇게 잘 찾아 주시고요. 네, 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찾아 주셔야 될 게 여기 있는 널 있죠. 이건 MGR이 널인 값이 있기 때문에 얘는 값으로서의 널입니다. 나머지는 그룹 함수 때문에 생긴 널이지만 얘는 MGR이 널인, 즉 직속 상관번호가 없는 그 데이터가 하나가 있죠. 킹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냥 널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값이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를 안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실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이 그룹 바이 기준이 몇 개가 있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수준의 그룹 바이를 쭉 묶어 주시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얘도 여기, 얘도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바이 결과는 얘네들. 네. 그리고 마지막 그룹 바이는 이 친구죠. 총합행.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 됩니다. 이게 MGR, DPTNO다.
그리고 바로 롤업이죠. 롤업. 여기에 대한 롤업. 그래서 노란색 부분이 MGR, DEPTM에 대한 그룹 바이. 그리고 앞에 부분은 MGR에 대한 것이 이제 이 흰색 부분, 이 주황색 체크가 표시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총합행이 이제 이 분홍색 널과 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도 이제 주황색인데 빠졌네요.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결과가 합쳐졌다라는 거죠. 그룹 바이 널, 그리고 그룹 바이 MGR, 그리고 그룹 바이 MGR, DEPTNO 세 가지가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것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롤업 A, B라고 하면은 A, B 그리고 A 그리고 널. 큐브라고 하게 되면은 A, B 그리고 A 그리고 B 두 가지 아예 다차원 집계 방식으로서 두 가지를 다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룹핑 세트 같은 경우에는 A, B라고 하면은 A, B 두 가지를 합친 것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롤업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지금 A, B 그리고 앞에 있는 A만 나왔죠. 그래서 얘가 A, B인 거랑 B, A인 거랑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큐브 같은 경우에는요, 다차원 집계함수로서 이제 두 개의 그 자리를 바꾸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룹핑 세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룹 바이 결과를 합친 거기 때문에 바꾸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큐브가 시스템 부하가 좀 크다는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롤업보다 여러 가지 하나의 뭐 더 그룹 바이 결과를 하나 더 출력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부하가 크다. 이 정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윈도우 함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 속성으로서 집계 함수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행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를 하는 것이 윈도우 함수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절이 있었는데, 파티션 바이라고 하는 절은 그룹 바이처럼 그 개개인의 개개의 행들을 분류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오더 바이는 행과 행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의 선후 관계를 오더 바이에서 정의를 해주는 거고, 윈도잉 절 같은 경우는 값의 처리 범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 같은 것을 정의할 때 윈도잉 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 함수 이 부분이 A급으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렌스, 랭크, 댄스 랭크, 로 넘버 세 가지가 있는데, 랭크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중복되는 등수가 있을 때 다음이 1, 2, 3등이 있는데 3등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후순위를 건너뛰어버리고 표현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1, 2, 3등이 있고 3등이 있는데 다음에 4등이냐 5등이냐 하게 되면 5등이 나오게 되고요. 댄스 랭크 같은 경우에는 1등, 2등, 3등, 3등이 나온다 하면 다음은 4등입니다. 로 넘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순서대로 1, 2, 3, 4, 5 순서대로 그냥 출력을 해주는 그 순위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계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서메이션, 맥스, 민, 카운트 이렇게 저희가 기존에 사용을 했던 집계 함수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집계 대상 컬럼명을 사용을 하고 파티션 바이와 오더 바이를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건데, 여기 있는 윈도잉 절이 가장 큰 특징이죠. 집계 함수는. 그래서 로즈, 그리고 로즈 비틴, 레인지, 레인지 비틴 이걸로 이제 저희가 윈도잉 처리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이 필터 연산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어떤 행을 정보 처리를 할 때 테이블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씩 내려가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필터 연산 방식인데, 이 윈도우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 필터 연산 방식에서 행이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최초 행을 unbounded preceding이라고 하고요, 최후 행을 unbounded follow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urrent row라고 하는 것은 최초 행에서 최후 행으로 내려가는 움직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urrent row라고 하는 것은 밀러에서 시작을 해서요, ln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마다 윈도우 함수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urrent row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행을 preceding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행을 following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 순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first value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값이고요, last value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값입니다. 근데 last value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파티션을 나눴을 때 저희가 의도한 대로 값이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참고로 알아두시면요, 저희 윈도잉 절의 디폴트가 그 range between unbounded preceding 그리고 and current row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커런트 로우라는 개념이 어떤 파티션의 마지막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계속 내려가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려갈 때마다 최후 행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레스트 밸류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윈도우의 가장 마지막일 것이다, 파티션의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실행해 보시면은 그 값의 처리 범위, 현재 행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스트 밸류를 저희가 의도대로 사용을 할 거면은 이거 range between unbounded preceding and current row임을 이용을 해서 이거 이해를 해주시고 이 current row 대신에 뭘 쓰면 되죠? unbounded following 쓰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그리드, 이게 이제 시험에 한 B급 정도로 조금 덜 출제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그라고 하는 것은 현재 행이 레그, 늦다라는 거예요. 현재 행이 늦다라는 것은 현재 행의 이전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고, 리드라고 하는 것은 현재 행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현재 행 이후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값 1, 값이랑 숫자 1, 숫자 2가 어떤 기능을 하는 변수인지, 인수인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파티션에서 값에 대해서 현재 행 이전, 뭐 1이라고 하면 이전 1행, 2라고 하면 이전 2행,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럼 원래는 널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의를 해주면은 널 대신 숫자 2가 반환되도록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리드라고 하는 것은 그 앞 뒤에 있는 행을 값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다 뭐 이네임이라고 쓰게 되면은 뒤에 있는 행을 이네임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애가 뭐 킹이다. 그럼 킹으로 출력하겠다는 거고, 그 숫자 1이라고 하는 것은 뭐 뒤에 첫 번째 행, 뒤에 두 번째 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에 값이 없으면은 널이 출력이 되지만 값을 숫자 2로 설정을 해주면은 숫자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레그라고 하게 되면 얘가 앞에를 출력하는 건지 뒤에를 출력하는 건지 반드시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그라고 하는 것이 현재행이 늦다. 늦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행보다 앞에 있는 값을 출력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비율 관련 함수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엔타일. 이 엔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편성 함수입니다. 조편성 함수. 그래서 엔타일 3이다. 그러면은 3개의 조로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EMP 테이블이 14개 행이잖아요. 여기서 엔타일 3을 하면은 14 나누기 3을 해보십니다. 그러면은 얘가 4, 그리고 나머지가 2죠. 그래서 4, 3, 12, 그리고 더하기 2 하면 14잖아요. 그러면 한 조당 4명씩 들어가는데 2명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편성을 어떻게 하냐면은 1번 조에는 5명, 2번 조에는 5명, 3번 조에는 4명, 이렇게 해서 총 14명 이렇게 배정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밀어 넣는 거예요, 이 나머지들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를 위에서부터 한 명씩 밀어 넣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타일 함수 항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조인 수평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QLD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조인인데, SQLD 시험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테이블의 결합, 수평결합인 조인, 수직결합인 셀 오퍼레이터, 지파 연산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이제 크로스 조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로스 조인은 조건 없이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조인을 하는 것으로 카테시안 프로덕트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2, 3, 1, 2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한다. 그러면 크로스 조인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총 6행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있는 행의 수, 뒤에 있는 테이블의 행의 수 곱한 6행. 그게 이제 바로 크로스 조인입니다. 카테시안 프로덕트 크로스 조인.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조인 조건을 얘가 이제 컬럼 xx다 하면은 x는 뭐 x다. a의 x 컬럼이 b의 x다 하면 얘네 두 개가 남게 되겠죠. 1,1과 2,2. 얘가 이제 이너 조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너 조인. 그리고 추가로 조인에 참여하지 못해서 제외된 행, 얘를 같이 출력하고 싶으면 아우터 조인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3을 같이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레프트 쪽에 3을 더 출력한다. 그래서 레프트 조인이 되는 겁니다. 레프트 조인, 레프트 아우터 조인. 그래서 이게 이제 조인 세 가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첫 번째, 정보의 조합을 발생시키는 흰색 크로스 조인. 그 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조인 조건절에 따라서 남게 된 이너 조인. 그리고 테이블에서 제외된 행을 같이 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아우터 조인.
세 가지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너 조인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 from, 콤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크로스 조인인데 웨어저를 하나 추가를 해서 이너 조인의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는 조인 구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EMP-A, DPT-B를 조인 이렇게 쓰게 되면은 온저를 사용해서 조인 조건저를 기술을 하게 되고 두 개 테이블에 이너 조인을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조인 대신에 inner 조인이라고 직접 명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조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추럴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두 개의 테이블에 공통 컬럼을 찾아서 조인을 시켜주는 이너 조인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using on where죠. 이런 게 사용을 안 해야 돼요. 시험 문제 항상 이 조인에서 뭐 오류가 발생하는 구문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using절과 on절, where절을 이제 조인 조건절을 내추럴 조인과 같이 쓴다. 이러면은 그거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오류인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추럴 조인은 조인 조건절을 따로 기술하지 않는다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통 컬럼을 찾게 되면은 그 공통 컬럼을 한 번만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맨 앞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using과 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건데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조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외부 조인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이렇게 테이블 두 개를 엇갈린 형태로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풀이해 주시면은 실수할 일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시킬 때 A 테이블을 left, B 테이블을 right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left outer join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 inner join 중간의 결과에 제외된 A 테이블에서 제외된 데이터를 추가해 주는 것이고 그때 오른쪽에는 널이 추가가 됩니다. right outer join은 왼쪽에 널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full outer join은 왼쪽 오른쪽 모두에 널이 추가가 되는 조인입니다. 이 점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left join 용법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ft join은 left outer join이라고 쓰든지 그냥 left join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ight join 같은 경우에는 이제 right outer join 혹은 right join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빠졌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마 그 유인물에는 이제 수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 right join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블명 왼쪽에 플러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널이 들어가게 될 컬럼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제 쓰게 되면은 만약에 얘를 콤마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where절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은 where 테이블명 컬럼 이게 뭐와 같냐 하면은 테이블명 컬럼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가 붙이게 됩니다. 얘는 이제 레프트 조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제 널이 붙죠. 널이 붙는 컬럼에다가 플러스를 잘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셀프 조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조인. 이 셀프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테이블을 조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조인이라고 기술을 하게 되는데 이 셀프 조인 같은 경우에는 계층형 데이터가 있을 때 보통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계층의 전개가 시작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루트 데이터라고 하고 중간을 브랜치 데이터라고 하고요. 마지막을 리프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용어로 보시면은 이 나무를 거꾸로 이렇게 한 모양새죠. 그래서 루트에서 시작을 해서 리프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서 자식으로 가는 부모가 이제 루트 데이터고 자식이 리프 데이터면은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순방향 전개라고 정의를 합니다. 순방향 전개. 이 개념이 이제 뒤에 있는 계층형 전개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술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게 되냐면은 이거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이 명령문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 이걸 해석하는 게 무조건 출제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웨어절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A 테이블의 EMPNO는 B 테이블의 MGR이다. 이거 처음에 아마 무조건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데 헷갈리시면은 밑에다가 그냥 한국어로 한번 써보세요. A의 한국어로 씁니다. 직원 번호는 뭐와 같죠? B의 상사 번호다. 그럼 누가 부하고 누가 상사죠? 바로 A가 상사라는 뜻이고 B가 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셀렉문을 보시면은 앞에 상사 정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하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은 A의 MGR이 B의 EMPNO다 하게 되면은
A의 상사 번호가 B의 직원 번호다. 그러면은 A라고 하는 것이 부하고요. B라고 하는 것이 상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하 정보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상사 정보가 출력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부분이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층형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형질이 이거 이제 A급이죠. 시험 문제 항상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제 오라클에서만 지원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형 구조에서 계층형 전개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지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형질을 쓰는데 시험 문제 항상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스타트 위드부터 해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넥트 바이저를 해석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웨어절 순서를 보는 겁니다. 스타트 위드는 루트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는 구문이고요. 커넥트 바이는 다음에 전개될 자식 데이터들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 데이터의 정보를 지정해 줍니다. 이전 레벨의 데이터를 지정을 해줍니다. 프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 스타트 위드절에서 레벨 1인 애를 찾습니다. 여기서 레벨 1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프리어, 이 커넥트 바이절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저 레벨 1을 찾았으니까 레벨 2인 애를 찾아야 되잖아요. 얘를 어떻게 찾냐면은 이렇게 찾게 돼요. 얘가 프리어가 이전 레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벨 2를 찾을 적에는 레벨 1의 EMPNO가 뭐죠? 레벨 2의 MGR이다. 그래서 레벨 1의 EMPNO가 레벨 2의 MGR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 2를 찾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레벨 2가 될 거고 얘가 이제 레벨 3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끊길 때까지 계속 전개를 진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개가 완료된 이후에 웨어절로 정보를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웨어절은 마지막에 실행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커넥트 바이 프리얼 자식 컬럼은 부모 컬럼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되면은 푸자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푸자부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가는 순방향 전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부모에서 자식으로 가는 순방향 전개임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층형질에서 나오는 가상 컬럼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의미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데이터가 1, 그 다음에 1씩 증가를 하는 계층형 가상 컬럼이고요. 커넥트 바이 이즈리프는 이게 이제 리프 데이터인지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리프 데이터면 1 아니면 0. 시스 커넥트 바이 패스 같은 경우에는 경로 분리자를 통해서 부모 데이터에서부터 현재 데이터까지 어떤 데이터를 거쳐 왔는지를 알려주는 가상 컬럼이고요. 커넥트 바이 루트 같은 경우에는 루트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루트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가상 컬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그 다음은 이제 서브 쿼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 서브 쿼리는 이제 쿼리문 안에 들어가는 또 다른 쿼리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저희가 정확히 모를 때 쿼리문의 결과를 값으로 사용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환 결과에 따라서 서브 쿼리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일 연산자를 사용할지 다중행 연산자를 사용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단일 연산자는 스칼라 서브 쿼리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다중행 서브 쿼리 같은 경우가 in, any, or some 같은 다중행 서브 쿼리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인라인 뷰라고 하는 것은 from절에 들어가는 쿼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쿼리의 결과가 사실상 하나의 테이블로 기능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연관 서브 쿼리, 이거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이제 SQLD 시험 범위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SQL 명령문이 있다고 했을 때 간단히 어떻게 실행되는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SQL 명령문은 필터 수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필터 연산 방식. 스미스, 앨런, 와드, 존스 얘네들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출력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만약에 스미스가 출력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메인 테이블에 있는 A 테이블에 있는 값인 A의 DPTNO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20으로 고정이 돼서 20번 부서보다 이 평균 급여가 큰지, 급여가 평균 급여보다 큰지 이걸 판단하는 거고요. 앨런 같은 경우에는 30번 부서로 고정이 되면서 30번 부서의 평균 급여보다 큰지, 그리고 와드 같은 경우에는 30번 부서로 고정되면서요 30번 평균 급여보다 큰 값을 가지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판단하는 것을 상호 연관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 하나당 쿼리가 하나씩 돌아가죠.
그래서 행 하나당 쿼리가 하나씩 돌아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14개 행이라고 그러면 14번의 쿼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서브 쿼리가 14번.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쿼리 하나당 여러 개의 서브 쿼리가 있기 때문에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의 컬럼을 참조할 수 있지만 서브 쿼리의 컬럼을 메인 쿼리에서 참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행 서브 쿼리 연산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ny, some, 그리고 all exist 있죠. in 같은 경우는요, 이 등호 조건이랑 or 조건을 합친 결론이고요. any는 or 조건을 합친 결론이고요. all은 and 조건을 합친 결론입니다. exist는 값의 전부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있든지 간에 있으면은 1, 아니면은 0. 그래서 true and false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게 exist랑 any 같은 경우에는 서브 쿼리로 사용을 하더라도 세미 조인이라고 하는 특이한 조인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네, SQLD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세미 조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not in, not exist는 안티 조인, 얘네들은 세미 조인.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요거만 이해를 해주시면은 in과 all과 any 다중의 연산자 다 이해를 해주셨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select empno ename salary where salary in mean cell from emp group by dptno. 이게 이제 부서 급여별 최저 급여를 찾아주시면요, 10번 부서는 1300, 20번 부서는 1100, 800이죠. 800, 30번 부서의 최저 급여 950입니다. 그래서 where cell in min cell들을 가지고 온다. 그럼 얘가 다중의 서브 쿼리죠. 3개의 정보가 나올 겁니다. 바로 1300, 800, 그 다음에 950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셀러리가 이거 셋 중에 하나만 동일하면 된다 하니까 값은 3개의 행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all이라고 하게 되면은 셀러리가 얘네 전부보다 다 크면 된다. 결국에는 이거를 해석을 해주시면은 셀러리가 뭐보다 크냐면은 1300보다 커야 되고요. and 셀러리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은 800보다 커야 되고요. and 셀러리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은 95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만 만족하면 되냐면은 셀러리가 1300보다 크다만 만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총 몇 개죠? 8행입니다. 8개의 행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근데 any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표시를 해주면은 셀러리가 1300보다 크고 or 셀러리가 800보다 크고요. 그다음에 or 셀러리가 95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셀러리가 800보다 크다라고 하는 값 하나만 남게 되고 800이 사실상 여기서 최저값이죠. 그래서 최저 행을 하나 제외한 13개 행이 출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집합연산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되게 쉬운 내용인데 항상 A급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union, unioner 이게 두 개가 이제 unioner 같은 경우에는 정렬 작업이 없어서 중복된 값 그대로 출력이 되지만 union은 중복된 것을 없애버립니다. 중복된 걸 배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unioner이 항상 union보다 조금 우수한 그런 성질이 있고요. intersect는 교집합, 마이너스는 차집합, MS SQL은 except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각 의미를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명, 컬럼명, 명명 구치 이게 시험 문제 항상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이블명과 컬럼명은 반드시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알파벳 대문자, 알파벳 소문자, 숫자 사용 가능하고 특수 문자는 3가지만 허용합니다. 언더바, 샵, 달러 3가지만 허용을 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A급이죠. 제약 조건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값이 들어갈 때 한계를 정해놓는 어떤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값이 고유의 값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not null은 널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며 프라이머리 키는 not null과 유니크를 합친 주키입니다. 주키, 기본키. 그래서 유니크와 not null을 동시에 만족하는 제약 조건. 그리고 책 조건은 저희가 이제 조건절 웨어처럼 되게 다양한 조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력 값의 범위를 자유롭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oreign key 같은 경우에는요, 프라이머리 키, 다른 테이블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상속한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인데 널이 가능합니다. 얘는 특이하게 널이 무한대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에선 not null이 있었는데 얘를 상속한다고 해서 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널이 출력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널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DDL 보도록 하겠습니다. Data Differential Language. 이건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언어로서 다시 좁게 말하자면 테이블에 대한 언어들입니다. 테이블의 생성은 create,
구조 변경은 alter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DDL을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alter, 뭐 제약 조건 삭제, 추가, 테이블명 변경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insert 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도 이제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많이 일어나는 DML 중에 하나인데, insert는 테이블에 컬럼명을 지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값을 넣는 이런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추가할 때 원칙적으로는 컬럼당 값 하나, 컬럼당 값 하나 1대1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컬럼 목록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모든 컬럼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비면 오류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컬럼 목록에 모든 컬럼이 있지 않은 경우 나머지가 널로 출력이 됩니다. 널로 들어갑니다. 널로. 하나를 지정하지 않는다. 만약에 거기가 이제 난널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예 인서트에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 웨어절로 데이터를 찾고 그 데이터를 삭제하고 삽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데이터를 찾고 데이터를 변경합니다. 딜리트는 데이터를 찾고 그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TCL을 보시면은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로서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트랜잭션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때 트랜잭션의 변경 사항을 확정적으로 디스크에 반영하겠다. 그럼 커밋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고요. 그런 변경 사항을 취소하겠다. 그걸 롤백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이브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트랜잭션 중간에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저장 포인트로서 그 세이브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그때 시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세이브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커밋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오라클과 SQL 서버가 조금 다르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가 DDL 같은 경우에는 자동 커밋이 되지만 DML은 자동 커밋이 아니라 수동 커밋입니다. 그래서 DML을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커밋을 눌러줘야 되고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 설정마다 달라요. 첫 번째, auto commit off 설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DML이고 DDL이고 모두 다 커밋이 자동 커밋이 아니라 수동 커밋이라는 것이고 auto commit on이라고 하게 되면은 DML, DDL 모두 다 자동 커밋이라는 뜻입니다. 네, 시험에 항상 나오는 부분 딜리트와 트렁케이트의 비교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딜리트는 DML이라는 것, 트렁케이트는 DDL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딜리트라고 하는 것은 롤백으로 이전 트랜잭션 이전 시점으로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트렁케이트는 자동으로 커밋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으로 복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모든 로그 데이터를 다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트렁케이트는 시스템 활용 측면에서 조금 재사용성이 높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비교하는 객관식 문제 하나씩 꼭 출제가 되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특성입니다. 이게 항상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일고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항상 저는 이거를 이제 계좌 이체 예시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보내요. 100만 원을 보낼 때 중간에 서버가 다운됩니다. 근데 서버가 재개되고 나서 B 사람의 계좌로 확인해 보니까 뭐 50만 원이 있거나 30만 원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죠. 100만 원이 있거나 아예 입금이 안 되었거나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이제 all or nothing 룰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바로 원자성, 어토미시티라고 하는 원자성입니다. 그래서 그게 A고요. 고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트랜잭션을 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isolation, I라고 하고요. 지속성은 바로 한번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그 반영된 그 정보가 계속해서 별일 없으면은 보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반영구적으로. 그건 durability라고 하는 D. 그리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트랜잭션이 진행되고 나서 트랜잭션 이전과 이후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규칙에 정확히 부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일관적인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consistent라고 하는 C입니다. 그래서 애시드 특성이라고 보통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잘 체크를 해주세요. 네, 개념을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CL 보도록 하겠습니다. DCL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로서 크게 객체 권한과 시스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두 가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그랜트, 뺏는 것을 리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랜트는 그랜트 어떤 권한 on 객체명 to user 이 사람한테 이 권한을 준다라는 것이고 리보크는 이 권한을 이 사람한테 뺏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집합을 롤이라고 합니다. 롤. 그래서 롤을 이용하면은 권한의 부여와 회수를 쉽게 할 수 있어서 권한 묶음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롤을 생성하는 것도 어떤
create 롤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야지 생성할 수 있고요. 한 사용자한테 여러 개의 롤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사용자에게 동일한 롤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grant와 revoke로 사용자에게 롤을 부여하고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자는 롤에 롤을 부여해서 롤을 더 사이즈를 키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점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라고 하는 것은 객체의 일종입니다. 테이블처럼 기능을 하는 SQL 명령문 그 자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SQL 명령문을 실행한 결과를 테이블처럼 사용할 때 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뷰는 가상 테이블의 일종이고, 이게 이제 복잡한 쿼리문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개발의 용이성, 쿼리문을 조금 더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뷰는 이제 뷰를 사용한 쿼리문을 저장하는 것이고, 뷰를 좋아할 때는 뷰를 만들 때 사용한 쿼리문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뷰를 이제 테이블처럼 기능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뷰라고 하는 것을 SQL 명령문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은 또 다른 SQL 명령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오라클이 얘를 압축 해제하듯이 해제해 가지고 같이 해석을 해서 실행문을 만듭니다. 그 점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고, 시험에 이제 뷰에 대해서 출제되는 부분은 이 이론상 뷰의 장점 항상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독편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뷰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에서 파생된 어떤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구조가 변경되어도 그 뷰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편리성. 어떤 SQL 명령문을 간략하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테이블처럼 기능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SQL 명령문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 마지막으로는 뷰에서 저희가 보여주고자 하는 컬럼을 제한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민감한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숨길 수 있는 보안성. 그래서 세 가지가 뷰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 과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